우리 아이 학교 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하이 퀄리티 착한 가격 아이원 등산 배낭.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 아이원 등산 배낭 메고 가을 산으로 떠나자. 폭스마켓의 놀라운 특가.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폭스마켓의 비타민 건강식품 특별전. 굿앤 내추럴 스마트 키즈 야미 베어. 비타민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비타민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영민 PD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오늘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네, 경향신문 1면부터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고위 공무원 등 공직자 181명이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가 재신검을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지난 8월 말 현재 정부의 47개 기관 고위공직자 181명이 최초 신체검사에서는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는데 재신체검사를 통해서 제2국민역 같은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자, 재신검은 신검을 받은 사람이 지병이 악화되거나 검사 이후에 새로운 질병을 앓게 된 경우 본인이 직접 병무청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방식으로 면제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 전광삼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최병호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그리고 김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세라믹기술원장, 그리고 황인규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이런 사람들이 병역이 면제가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51명, 국회에서는 21명, 그래서 총 253명이 현역 판정 후 재신검을 통한 병역 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면제를 받은 그 재신검 결과가 네. 이게 언제 있었던 것인지는 여기 기사에 안 나와 있네요. 예. 자,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홍남기 비서관 같은 경우 53살이고, 또, 이 전광삼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 같은 경우 46살이고, 각기 천차만별이죠. 자, 병세를 보니까 디스크 질환이 가장 많았고요. 전체 4분의 1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근시, 부동시 같은 안구 질환이 37명, 그리고 간염과 습관성 탈골 같은 관절염이 23명, 폐결핵 같은 이런 폐질환이 22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 출신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해야 할 고위공직자가 재신검을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정부 내에 군 면제자가 많을수록 국민의 신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어제 경향신문이 그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이 네.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런 기사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15명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16명의 아들이 이렇게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 면제된 일이 있었다 이런 기사였는데요. 자, 오늘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경향신문 6면을 봤는데요.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외교부에 전수조사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 외교관 자녀 가운데 복수 국적 보유자가 130명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주목되는 부분은 이들 가운데 미국 국적 보유자가 무려 90.8%, 130명 중에 118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외교관 자녀 130명이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들 복수 국적 자녀의 90% 이상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외교관 자녀의 경우는요. 일반인과는 다르게 우리 이런 상식이 있잖아요. 임신 말달에 미국 건너가서 낳으면은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보유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 예. 네. 근데 외교관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외교관의 자녀가. 이거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시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뭔가 특별한 노력을 했다는 얘기군요. 예. 지금 고위층 자녀의 복수 국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외교관 자녀의 복수 국적 보유 또 미국 국적 편중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자, 복수 국적을 가진 자녀 가운데 미국 국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외교관의 미국 사대주의의 성향 아니겠는가? 또 게다가 국가 안보와 기밀 담당자로서 이렇게 자기 자녀가 미국 국적을 보유한다면은 자기 나라 이익을 중시하겠느냐? 아니면 미국 이익을 중시하겠느냐? 여기서 또 논란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자, 박근혜의 남자들로 불리는 분들이 총망라돼 있는 기사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다음 신 386이라는 조어가 정치권에 등장했습니다. 신 하면은 뭔가 새롭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간 과거 386과 다르다는 의미의 신 386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386은 어떤 의미였느냐? 1960년대에 태어난 30대를 일컫는 말, 80년대 대학 다니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386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신 386은 1930년대에 태어나 1960년대에 사회활동을 시작해서 8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인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한간에 돌아다니던 말을 민주당이 잡아채서 박근혜 정부 비판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과거 회귀, 복고와 같은 뜻으로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오늘 중앙일보가 사면에서 싣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1938년생 그리고 지금 77살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그렇고요. 또 1937년생 올해 76인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 그리고 1938년생 올해 75인 김용준 대통령 인수위원장 이번 초대 총리로 이렇게 내정됐다가 낙마했죠. 자, 그리고 1939년생으로 74살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1939년생 같은 나이입니다. 74살인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이런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신 386이라 하겠습니다. 9386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닐 텐데 여간 신 386으로 불리는 분들인데 자, 이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중앙일보가 이제 전문가 견해를 물어봤는데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는 유신 시절에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유신의 잔재로 몰아세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복고적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가 있어도 젊은 정신과 경험이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래서 김기춘 씨를 보면은 젊은 정신과 경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정희 교수의 견해가 이러하고요. 서울대 사회학과 송옥은 교수는
과거에 익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륜이 있는 인사들을 등용하는 것과 동시에 젊고 유능한 미래 세대의 의욕과 진취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칫 구세대의 일색의 등용이 지속될 경우 편향성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좀 이 기사가 좀 자기적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보면 여러 명의 신 386 인사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진과 함께. 근데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신 386에 근접한 인사들이라고 돼 있고요. 이게 80대라는 뜻으로 38이 들어가는 건데 상당수가 70대로 적혀 있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뭉쳐서 어떤 현상이 있는 것처럼 좀 자기적으로 만든 기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올드보이들을 중용했다 하는 차원에서 쉽게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386을 끌어다 쓴 것 같은데. 그냥 올드보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글쎄요. 이 8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80살을 넘었다가 아니라 이제 80살을 바라보고 있다. 뭐 그런 의미긴 한데 뭐 좀 자기적이긴 해도 야당에서 이렇게 끌어다 썼는데 여당 쪽에서는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당혹해하는 분위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올드보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선거 전에는 젊은 사람들 잔뜩 갖다 이준석, 손수조 뭐 그 외에 이른바 촉망받는다는 젊은 이런 정치인들 주변에 이게 거의 뭐 병풍처럼 둘러댔는데 집권하고 나니까 이 올드보이들이 다 귀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대선 전에 홍사덕 씨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몇 미터 정도 거리를 두라고 나이 먹은 사람들 뭐 선거 전에만 그랬다는 거죠. 자, 저 한겨레 육면을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오늘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있는데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보훈처에 제출받아서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입이 벌어집니다. 강기정 의원과 지금 강기정 의원의 표적이 된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 이분은 사실 과거에 악연이 하나 있죠.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금지한 사람이 바로 박승춘 처장이고,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국회 질의석상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사람이 또 강기정 의원입니다. 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은 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중국의 변방으로 몰락할 수 있다는 보수 정권 재창출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내용의 교재를 만들어서 안보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교재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통일과 안보 위협의 그런 통일과 안보 위협 제거에 역사적 기회가 되겠지만은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추진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진보 정부가 들어설 경우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 반면 보수 정부라면은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국방대학 산하의 국가전략연구소 보고서의 일부를 인용한 다음 북한은 중국의 속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변방으로 몰락해 가는지 여부의 선택은 한국인에게 달렸다라고 해서 보수 정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햇볕 정책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온 그룹은 북한 정권 붕괴가 재앙이라며 대북 지원을 역설해왔다. 햇볕 정책에 기초한 통일 비용 망국론은 전형적인 대북 포퓰리즘이라면서 이렇게 대북 지원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 교재는 87년 민주화 이후 사회 곳곳에 종북, 친북 세력이 파고들었다. 이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를 일으켰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 교재를 표준안으로 해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6.25 참전군인 등의 강사를 국비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411회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이 무려 22만 7,52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이래서 보훈처장 박승춘 씨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네.
박승춘 씨가 임명된 시기, 통상 이제 정권 바뀌면은 뭐 요직 인사들이 싹 교체되잖아요. 예. 박승춘 씨는 2011년부터 네. 두 개 정권에 걸쳐서 지금 국가보훈처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장수보훈처장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또 예. 뭐라 볼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교육을 한 것을 네. 대선 전에는 왜 몰랐을까?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상 이런 보훈 교육을 사람들이 잘 안 들어서 그런 건가요? 예비군 안보 교육할 때 잘 듣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야당의 정보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예. 이 지금 교육 받은 사람이 22만 명이라고 하는데 예. 이분들의 참 그야말로 보안 의식이 철두철미하다. 명백한 선거 개입입니다. 또 하나의 관권 선거입니다.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가보훈처에서 했는데 강기정 의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박승춘 처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부를 수 없도록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일을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바라보는 님이 다른 거죠. 예. 아이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중앙일보 13면을 보겠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송전탑에서 29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송전탑에 올라가서 올 8월 8일에 농성을 풀었습니다. 여름, 가을, 겨울, 봄을 다 지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병승 씨, 현대차 근로자 최병승 씨, 지난 8월 농성을 푼 뒤 2달째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우선이다. 라면서 말이죠. 사실 이분이 송전탑 올라간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정에서 현대자동차는 마땅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그런 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 이 사람들 제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이런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항의하기 위해서 결국 송전탑에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중앙일보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그 뒤에 8월 8일 농성을 푼 이후에 출근을 않고 있다. 장기 무단결근은 해고 사유인데 왜 징계를 하지 않느냐? 그동안 현대차는 최병승 씨와 4차례 면담, 전화 2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내용 증명 우편 발송 19번 하면서 출근해달라고 요청만 하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이거야말로 외부 세력 개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해고하지 않는다고. 예. 해고한다고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할 수 있어도 해고 안 한다고 이런 기사를 씁니까? 진정 양식 있는 그 언론이라면은 비정규직 전환 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초강자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횡포를 규탄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힘없는 노동자들 이렇게 지금 투쟁하는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단정짓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이런 중앙일보. 네, 대법원은 아시다시피 최병승 씨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고, 예. 그 현대차 내부에는 최병승 씨와 유사한 거의 같은 사례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은 사례이니만큼 굳이 대법원 판결은 최병승 씨 1인에 대해서 났다 하더라도 판결을 수용해야죠. 그것이 그렇죠.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최병승 씨께서 혼자만 들어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 충분히 우리 정서상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글쎄요. 최병승 씨를 물론 기업에 무단 결근을 하면 해고 사유가 되죠. 그걸 해고하지 않는 기업 그것도 기업의 판단입니다. 그걸 언론이 나서서 해고를 하라고 사실상 압박하는 개입하는 기사를 쓴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이런 언론의 지속적인 이런 기업 편들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닐까요?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까는 척 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좀 대변해달라. 글쎄,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건 소설이고 추정입니다. 예. 최병승 씨 1개인에게 난 판결이긴 하지만, 당연히,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소송을 해서 지난한 그런 법적 소송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그래야 되는 겁니까? 중요한 공약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 예. 법원에서, 이런,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이 나오면 예. 그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역시 선거 전과 선거 후가 다릅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가 다른 화장실 정권의 아주 민낯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향신문 일면을 보겠습니다. 정부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서를 반려하기에 앞서서 방한함 고용노동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를 배제했다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직자 조합원 배제, 이건 당시 정부가 요구했던 전공로 합법화의 그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전공로 합법화 무산에 결국 노동부 밖에 입김, 그러니까 청와대나 이런 쪽에 정부 내 반대파 이런 쪽에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오늘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신문 8면을 보겠습니다. 진주의료원 한진중공업 사태 때도 미적지근하게 나왔던 인권위원회가 밀양 송전탑 현장에도 거의 눈을 감고 있다시피 한다라는 지적의 기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과 한국전력으로부터 인권 침해 방지와 관련해서 이러지 말라라고 권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 뒤로는 개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밀양 사태가 과연 그렇게 안이하게 볼 만큼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 경찰과 한국전력 측이 주민들의 식수, 음식, 생필품 공급과 의료진의 현장 진입, 비바람을 막을 구조물 설치를 위해 자재 반입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주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긴급 구제가 아닌 일반 진정사건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지난 5월에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인권위는 긴급 구제나 정식 권고 대신에 경찰과 한전에게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통행 금지와 식사 제공 금지, 폭언 욕설 하지 말라고 현장에서 구두로 권고만 했습니다. 긴급 구제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강제력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건데 이제 긴급 구제 대신에 일반 진정 사건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서 여간 또 이런 인권위의 소극적 자세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여튼 현병철 인권위원장 들어선 이후로 인권위가 도대체 누구의 권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일면에 실은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그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무덤으로 불리는 그 구덩이를 파고 또 목줄을 걸어 놓았다는 뉴시스 보도가 있었고 조선일보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뉴시스 보도가 나온 다음 조선일보 보도가 이어서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밀양 주민들과 진보당 당원들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 왜곡됐다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그래서 이제 당시 작업 동영상을 입수를 했는데 구덩이를 파는 현장에 주민 5명과 당원 1명이 작업을 했는데 지지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주민 4명이 작업을 했고 구덩이를 직접 파는 작업을 한 사람은 주민 1사람과 진보당 당원 1사람이었습니다. 구덩이 내부가 좁아서 2명이 겨우 들어갈 공간이고요. 자, 중요한 목줄. 이 목줄을 매는 장면에는 3사람이 작업을 했는데 모두 주민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통진당 당원이 목줄 작업을 했다는 뉴시스 보도는 완전히 날조가 됐다 이런 이야기죠. 이에 대해서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뉴시스 기자와 복수의 관계자가 당시 현장을 확인했고 또 현장에 있던 뉴시스 기자가 주민에게 직접 말을 들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자는 그럼 뭘 보고 이런 기사를 썼느냐? 구덩이를 파는 것을 직접 봤는지 주민과 직접 인터뷰를 했는지 이걸 물어보니까 취재 과정을 다 거친 것이다 라고만 대답했다는 겁니다. 참 이런 기사까지 봐야 하는 참 이런 상황이 한심합니다. 예,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 목줄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조선일보는 바이블입니다. 뭐 그냥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조선일보에 실리는 건 다 진실로 사실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조 7,900억 투입한 청년 일자리 사업. 네, 청년 일자리 사업. 이 사업이 낙제점이라는 경향신문 이면 기사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율이 낮고 직업훈련도 상당히 부실하다. 관련한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불이행했다라는 그런 지적의 기사입니다. 2011년부터 이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1조 7,900억 투입했는데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다. 혈세 낭비 아닙니까? 자, 1인당 1,611만 원꼴이라고 돼 있네요, 기사에.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눠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냥 나눠줘가지고. 자, 그리고 한겨레 일면 기사가 있습니다. 머릿 기사인데요. 대기업이 산재보험료 작년 수천억대 감면받았다는 겁니다. 법인세 감세 특혜를 받고 있는 대기업 아닙니까? 산재보험료마저도 수천억대 감면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제2의 대기업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요. 전체 감면액 1조 1,300억 가운데 20대 기업이 3,461억이었다는 건데요. 자, 이 보험료를 할인받으려고 산재 처리를 안 하는 곳도 많다고 하는데요. 자,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을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는 셈이 됐습니다. 이래저래 참 하여간 이 부자들 또 권력자들 왜 이런 겁니까? 정말 저희 욕이 나와서 말이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다가 저 이게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재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아까 우리 신386 얘기가 나와서 이 노래를 저희 골랐습니다. 오기택 씨의 원더풀 아빠의 청춘.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새누리당, 경찰, 보수 언론에서 또다시 터져나온 외부 세력 개입론.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종북 세력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 외부 세력이 가세해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나중에는 주민이 만들어 놓은 목줄을 통합진보당 당원이 했다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줄줄이 읊는데 통진당 당원들이 공사 현장에 무덤 형태의 구덩이를 파놓는다거나 무시무시한 도구를 걸어놓고 주민들의 시위를 유도하는 등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문 투쟁꾼들은 가라. 이런 말? 외부 세력들은 자신들이 초대받지 않는 불청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갈등을 이용해 국로를 분열시키며 지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 외부 세력이 얼마 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들은 누구일까? 납세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의 예비군 소대장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착실한 국민입니다. 저희 밀양의 친구들은 지난 9월 2일 서울에서 열린 초고압 송전탑을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과 연대하는 이들의 모임을 계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며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일반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외부 세력이 왜 이 일에 개입했을까? 깡패가 누군가를 때리고 있을 때 그걸 말리면 네가 무슨 상관인데 여기에 끼어드냐라고 얘기하죠. 그걸 실행한 것이 언론이었습니다. 외부 세력 개입하지 말라는 새누리당, 경찰, 보수 언론 합창에 대한 이들의 입장. 외부 세력은 누가 규정할 수 있습니까? 왜 피해자인 밀양 주민들이 아니라 권력과 언론이 밀양의 외부 세력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피해자인 밀양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진짜 외부 세력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한전이며 공권력을 무기로 저항을 탄압하는 경찰이며 또한 권력의 편에 서서 진실을 호도하는 언론입니다. 자, 그럼 이들 외부 세력 말고 진짜 당사자인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지요. 이들에게 외부 세력이란? 저는 평생 흙을 파고 농사만 지어온 단순 무식한 사람입니다. 외부 세력의 도움을 받지 말라 했는데 과연 누가 외부 세력입니까? 밀양에 송전탑이 서고 그 송전탑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흘러갈 때 과연 서울은 안전합니까?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수백 건씩 작은 사고가 있다 하는데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때 서울 사람은 안전하겠습니까?